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 좋아하시죠? 그 엄청난 스케일, 화려한 액션,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원형, 그 청사진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중국의 한 문학 장르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영웅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꼭 나타나는 괴짜 스승, 또 복수를 위한 길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거 완전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 공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협이라는 장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이던 정말 클래식한 서사 구조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무협입니다. 말 그대로 무술을 하는 협객들의 이야기. 오늘은 이 무협을 단순한 장례 소설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경지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인물이죠. 작가 김용, 그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작가 김용. 근데 이분을 그냥 소설가라고만 부르기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망해가는 신문사를 살리겠다고 펜 하나로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창조해낸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심지어 필명을 만든 이야기부터가 남달라요. 본명은 사랑용이었는데 이름 마지막 글자인 용을 딱 둘로 쪼댄 거예요. 그래서 쇠 금자와 쓸 용자를 합쳐서 김용이 된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시작부터가 이야기꾼다운 면모가 보입니다. 김용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소설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1959년에 친구랑 같이 명보라는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팔렸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독자들 좀 끌어보려고 직접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전설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신문 좀 팔아보려던 아이디어가 중국 문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1980년대에 그의 소설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김용 신드롬,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김용이 만든 이 매력적인 세계,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세계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강호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강과 호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랄까, 법이나 관습 같은 기존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 무술가들만의 독립적인 세계,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야망을 실현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숨어드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는 아주 묘한 공간이죠. 그럼 이 강호의 고수들은 대체 뭘로 싸울까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내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있는 기라는 에너지를 쌓고 단련하는 거예요. 이 내공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초고수인지 아니면 아직 풋내기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일종의 전투력 측정기 같은 겁니다. 내공이 내면의 힘이라면 그 반대편엔 외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보면 와! 하는 것들이에요. 손에서 막 장풍이 나고 지붕 위를 성큼성큼 날아다니는 경공술, 심지어 손가락 하나로 검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 이 화려한 액션이 전부 외공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가 김용,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영향력은요, 그냥 책이 많이 팔렸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마오쩌딩의 어록이었어요. 그런데 김용의 소설이 그 판매량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냥 소설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된 거죠. 김용 덕분에 예전에는 그냥 킬링타임용 싸구려 소설 취급받던 무협이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작품이 실리고요. 베이징대 같은 최고 명문대학에서 김용학을 연구하는 강의까지 열릴 정도예요. 사람들이 괜히 조용한 문화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그에 대한 최고의 헌사는 저 하늘에 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98년에 중국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소행성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1030 김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밤새 별을 관측하는 고된 시간 동안 이분들이 김용 소설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진짜 덕업일치의 끝판왕이죠. 팬심이 우주까지 뻗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대작가. 그럼 김용 본인은 소설을 쓰는 궁극적인 목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또 그만큼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 소설이 저급하다, 통속적이다, 그런 평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독자의 마음이 소설 속 등장인물의 마음에 닿는 것. 그 감정적인 연결, 그게 소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김용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화려한 설정이나 스펙터클을 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 힘은 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 답은 장르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이 가진 단 하나의 공통점,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의 걸작, 소강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절대적인 힘은 과연 인간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천하제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대가로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이야기의 모든 비극, 그리고 모든 욕망은요, 바로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무림 최고의 무공이 담긴 비급이죠. 강호의 모든 고수들이 이걸 손에 넣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비급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마교의 보물인 규화 버전, 또 다른 하나는 명문가의 비밀, 벽사검보. 이름도 다르고 주인도 다르지만 놀랍게도 그 뿌리는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비밀도 똑같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는 무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바로 강호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 강호라는 게 그냥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법보다도 의리나 명예, 각 문파의 규칙이 더 중요한, 말 그대로 무인들만의 독자적인 사회 시스템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강호라는 세계는요, 크게 보면 세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라고 부르는 정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파, 마지막으로 이 둘과는 아예 결이 다른 신념을 가진 마교가 있죠. 이걸 현대 정치에 빗대면 뭐랄까, 정파가 여당, 사파가 야당, 그리고 마교는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진 제3지대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막 견제하면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비급을 손에 넣는다는 건 곧 강호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 명예,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힘 그 자체인 햄이죠. 하지만 그 비급의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천하 최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스스로 거세야 하는 것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희생을 넘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 힘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아주 유유히 그 흐름을 거스르는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그의 이름은 영호충. 천하제일의 검술 재능을 타고났지만 권력이나 명예에는 정말 일절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짝 세 가지입니다. 좋은 술, 마음 맞는 친구, 그리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바로 이 자유로운 영혼이 위선과 욕망으로 가득 찬 강호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그 끔찍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으려 했던 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영호충의 스승이자 평생을 군자인 척 살아온 위선자 악불군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그 비급을 차지하려고 가족도 제자도 다 배신하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임평지라는 인물입니다. 이 친구는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벽사건보를 익히게 되는데요. 그 복수심 때문에 결국 사랑, 우정,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정말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화 버전을 완성해서 마침내 천하무적의 경지에 오른 동방불패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게 됐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 힘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갔던 이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들이 손에 쥔 건 결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버리고 얻은 힘의 대가는 결국 배신과 고독, 그리고 자기 파괴, 딱 이것뿐이었어요.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서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설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강함이란 대체 뭘까요? 그 힌트는 바로 이 소설의 제목, 소호강호에 숨어 있습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권력만 쫓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주인공 영호충의 삶을 보세요. 진정한 행복과 강함이라는 게 꼭 권력의 정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는 친구와의 의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술 한 잔과 음악의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진정 만족과 행복을 찾아냅니다. 네, 소호강호. 한자 그대로 풀면 강호를 향해 웃는다, 강호를 비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바로 그 권력 하나 차지하겠다고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이 어리석은 세태를 향한 웃음인 동시에 그런 시시한 것들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멋진 거라는 찬사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한 걸음 물러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말하는 이 혼란한 강호를 향해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방법이 아닐까요?